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학교 사상채집가 김성태입니다. 이번 16주차에는 한국 전통의학 중에서도 독창적인 체질의학과 그에 관련된 침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전통의학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동양의 전통의학에서도 체질을 제시한 의학이론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사상체질의학이 나오기까지 그 배경과 이론 전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 모두 인체는 하나의 동일한 생리와 병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만 체질의학에서는 각 체질마다 생리, 병리가 서로 다릅니다. 각 체질마다 다른 생리, 병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체질마다 생리와 병리가 다르고 그 결과 체질마다 얼굴 모양, 체형, 신체 증상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행동 유형도 달라지게 됩니다. 각 영역에서 체질별 특징들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체질을 감별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체질의학과 관련된 태극치법과 파해체질치법과 그 각각의 한계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상체질의학의 기원, 체질의학과 한국전통의학과의 차이점, 체질의학의 5가지 특징, 그리고 체질별로 생리 및 병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전통의학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서도 인체는 동일한 생리와 병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체 조건, 생활 환경, 바이러스 등 외부의 병적 요인이 비슷하거나 동일하다면 병증도 같게 나타내야 되고 병증이 같으니까 치료법도 같아야 되고 그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혹은 부작용도 동일한 것이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예로부터 지금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종종 느끼실 수 있듯이 조건이 거의 같다 하더라도 어떤 이는 같은 병인데도 발열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어떤 이는 발열이 거의 없다든지 그리고 분명히 나이가 비슷하고 기저질환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병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빠르고 누구는 느리게 되는 그런 진행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드라마틱한 반응을 보이지만 누구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와 지금의 과학자 및 의사들이 이런 개인마다 다른 개별성, 그런 개별적인 특징에 대해서 과연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이고 일관적인 그런 의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대중적이고 또 경제적이니까요. 전 세계에 70억 명이 있는데 모두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을 것이고요. 그 70억 명 한 명 한 명에 꼭 맞는 의학을 연구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이런 개인별 특성도 대체적으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유형마다 다른 생리와 병리를 제시하고 접근하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사상체질의학입니다. 체질의학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의 전통의학자였던 이재마입니다. 이재마는 조선 말기에 현재는 북한 지역에 위치한 함경도 함흥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이었던 누구나 아는 그런 유학을 공부했고 유학자로서 정부의 관직에 나아가서 나라가 바르게 돌아가는데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재만은
서자 출신으로 당시 출생을 따지던 한국 풍습에 따라서 관직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고, 또한 개인적인 건강 문제도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유학과 의학을 배우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인간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바른 삶, 그 행동,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도덕학이자 유학서적이 바로 격치고가 되고요. 이 이재마가 지은 격치고를 보면 이재마의 철학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환자들을 겪어본 그런 경험을 모아서 체질의학을 제시하고 발전, 전개한 서적이 바로 동의수세보원입니다. 뒤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이 동의수세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동의수세보원 중에서 소민과 소양인의 내용은 이재마가 개초, 즉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자료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한 이론을 전개하는 것도 구체적이지만, 태음인과 태양인의 내용은 수정하기 전에 사망을 하여서 내용에서 이론의 대강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치험례, 임상 예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태음인과 태양인을 볼 때에는 체질 관련 학회들의 임상 논문들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체질의학과 전통의학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죠. 먼저 중국과 한국의 전통의학은 자연의 근본물질과 인간의 근본물질은 모두 기라는 것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이 근본물질, 기, 그 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은 서로 통하고 비슷하다는 이른바 상응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인체의 현상도 같이 설명할 수 있게 되니 그 이론이 바로 유명한 음양오행 이론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은 모두 이 음양오행 이론을 바탕으로 의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태풍이 불고 산불이 나도 결국엔 생태계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고, 아, 자연은 정말 이상적인 상태구나 라고 설정을 했고, 그에 맞춰서 인체도 그런 자연을 따라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 동식물이 동면에 들어가서 쉬는 것처럼 사람에도 겨울에는 활동을 줄이고 휴식을 취해야만, 그래야만 건강하다라고 본 것이죠. 반면 사상체질의학은 자연보다는 인간의 행태와 자율의지에 보다 주목을 했고, 인간에 주목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 그런 개별성에 더욱더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성을 4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4가지 체질을 제시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통의학에서 자연을 따라가는 조화를 강조했다면, 이제만은 인간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수양, 갈고 닦는 것이 건강 유지에 있어서 더욱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의학은 도가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했다 한다면, 체질의학은 유학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발전한 것이고, 체질의학이 정신적인 수양을 강조했기에 시민성 질환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대에서 이런 사상체질의학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상체질의학의 특징들을 정의해 보자면, 첫째는 자연, 사회현상 및 인체, 이 모두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고, 인체에 있어서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4가지 체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의지와 행동이 생리, 병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로 얼굴이나 체형도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쉬운 예로 못됐다 혹은 과묵하다 등의 성격과 어울리는 얼굴을
각자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그 그림들에서 비슷한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못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눈매가 위로 올라갔다든지요. 이에 대해서 이제만은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 유형이 실질적인 인체 대사나 조직의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고 본 것이죠. 세 번째는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질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고요. 의학이 현재처럼 발달되기 전에는 전염병이나 외상에 의한 사망자가 훨씬 많았고 의학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시민성 요인의 질환들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별 성격 유형과 그에 맞는 정신수양법도 같이 제시하고 있는 체질의학이 현대 병태에 보다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체의 치료에 있어서 약물이나 수술 외에도 정신적인 수양 중요하다고 보았고요. 다섯째로는 자가 면역을 강화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체질별로 맞는 음식, 운동, 정신수양 등 전반적인 생활관리를 제시한 것이 체질의학의 특징입니다. 현재도 여러분들이 웹상에서 사상 체질별 음식 혹은 생활관리 등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만 체질관별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자신과 반대되는 체질의 음식물을 지속적이고 다량으로 섭취하고 복용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체질별 독특한 생리입니다. 먼저 사상체질에서는 인간의 생리와 병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장기를 폐장, 비장, 간장, 신장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폐, 비, 간신은 현대의학에서 해부 기능학적 장기와는 다르고 또한 오행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동양의 전통의학에서의 폐, 비, 간신과도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폐장, 빈장, 간장, 신장 기능 이 세기가 각 체질마다 다른데요. 먼저 태양의 체질은 폐장의 기능이 강하고 간장의 기능은 약합니다. 그래서 인체의 에너지 및 체액과 관련된 대사에 있어서는 사용하고 소모하는 현상이 강하고 반대로 저장하고 보존하는 것은 약하게 됩니다. 이와 정반대에 있는 것이 태음의 체질로 간장의 기능이 강하고 폐장의 기능은 약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및 체액 대사에서 저장하고 보존하려는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지방 그리고 수분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소모하는 것은 취약한 편이죠. 다음은 소양인 체질로 소양인 체질은 비장의 기능이 강하고 신장의 기능은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소화와 체열 생성에 관련된 대사에 있어서 음식을 받아들이고 체열을 생성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음식물을 대변,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거나 과도한 체열을 정상적으로 시켜주는 기능들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됩니다. 이와 정반대가 바로 소음인 체질로 신장의 기능이 강하고 비장의 기능은 약합니다. 그 결과 소화 그리고 체열 관련 대사 여기서 음식을 내보내는 것이 강한 반면에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그 음식물을 분해해서 1차적으로 체열을 생성하는 것은 기능이 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체질별 생리의 차이와 경향성이 너무 지나쳐서 정상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병리가 됩니다. 태양인은 에너지 및 체액 대사에서 사용하고 소모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나치게 되며 뭔가 건조하고 부족한 소모성 병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건조하고 부족한 병증과 비슷한 개념을 기존 전통의학에서 찾자면 바로 건조할 조자를 써서 조증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태음인은
에너지 및 체액대사에서 지나치게 저장하고 보존하다 보니까 지방수분 축적되고, 그래서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 현대의 만성 성인병이나 대사성 질환들을 발생되기 쉽습니다. 기존 전통의학에서는 모이스처, 즉 습으로 대변되는 병증들이 바로 이 태음인들의 주 병증이 되겠습니다. 소양인은 소화 및 체열 대사에 있어서 이 체열이 많이 생성되는데요. 이게 지나치게 되면 남들보다 더위를 더 많이 타고, 그리고 수분이 부족해져서 변비 등이 생기고, 행동적으로는 불과 같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조한 그런 병증들이 잘 나타납니다. 역시 기존 전통의학에서 이와 비슷한 증상, 개념을 찾자면은 뜨거울 열 또는 불화로 대변되는 열화병증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소음인은 소화 및 체열 대사에서 음식을 잘 못 받아들이고 체열 생성 또한 약한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소화 장애를 당연히 자주 겪을 것이고, 대변도 수분이 많아서 무르게 보는 경우가 많고요. 남들보다 추위를 많이 타는 병증들이 생겨납니다. 이것 역시 기존 전통의학에서는 차가울 한, 즉 한증으로 대변되는 병증들이 바로 소음인의 병증이 되겠습니다. 각 체질의 치료법은 그 원인이 되었던 장기의 강약 차이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장기의 강약이 지나친 차이를 보이지 않고 균형적이라면 인체는 자기 스스로 가진 면역기전 그리고 생리기전을 발휘해서 어떤 병증이 있더라도 그 병증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태양인은 약한 간장을 강화시켜서 에너지와 체액의 저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태음인은 약한 폐장을 강화시켜서 에너지와 체액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고요. 소양인은 약한 신장을 강화시켜서 음식물 배출 그리고 과도한 체열을 시키는 작용,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마지막 소음인은 약한 비장을 강화시켜서 소화와 체열 생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사상체질의학의 치료 원칙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든 혹은 외상에 의한 골절, 타박상, 장기간 불규칙적인 생활로 생긴 당뇨, 혈압 등의 만성 성인병이든 모든 질환에 자기 스스로가 가진 어떤 면역, 생리기전을 강화시키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관점은 응급질환의 대응에 있어서는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로 팔이 부러지거나 갑자기 창상을 입어서 내장이 쏟아진 경우, 이때는 응급질환 치료가 절박하게 필요하죠. 하지만 현대에 정확한 치료법이 없는 그런 만성질환들이나 불치병에서는 오히려 그런 자가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을 돌파구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상의학의 기원과 전통의학과의 차이점, 사상의학의 특징, 그리고 독특한 생리병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학교 사상체질과 김성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상체질의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체질별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체질별 특징들을 알면 여러분은 자신과 환자의 체질이 무엇인지 감별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안면 형태에서의 체질별 특징들, 그리고 체형을 봤을 때 체질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성격을 봤을 때는 체질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평소 가지고 있는 증상이 소증과 아플 때 나타나는 병증, 즉 신체 증상들에서 체질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듯이 체질마다 생리와 병리가 다르고, 따라서 치료법과 맞는 음식 그리고 생활관리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사상의학에선 환자가 무슨 체질이냐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자 치료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상진료에서 체질 감별할 때에는 4가지 범주를 살펴보고 체질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4가지 범주가 바로 안면 형태, 그리고 체형, 성격, 그리고 신체 증상들입니다. 옆에 보시는 사진은
한국의 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한 사진인데요. 체질이 확정된 한국인 수만 명의 얼굴 사진을 체질별로 분류하고 그리고 그 사진들을 한데 합성해서 평균한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합성 사진에서는 이 각 체질별로 얼굴 특징이 그렇게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는 편이고, 또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했기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모습도 아닐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체질별 안면 형태의 특징입니다. 먼저 이제 유의하실 사항이 있는데, 뒤에 나올 체형과 함께 안면 형태에 있어서도 후천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성형수술이 있겠죠. 이 미용 목적 외에도 사고 때문에 재건을 해야 돼서 불가피하게 성형수술을 받아서 원래의 안면 형태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환자의 안면을 살펴보기 앞서서 외상 후의 재건 목적으로 혹은 미용 목적으로 성형의 경험이 있는지 환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얼굴 형태는 태양인인데요. 현재 보시는 그림은 역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체질별 얼굴 특징들이 체질별 얼굴 특징들을 보다 더 많이 부각시켜서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태양인 얼굴의 전체적인 인상은 강해 보인다, 뚜렷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인을 처음 얼굴을 봤을 때 이 사람 고집이 있구나, 의지가 확실하구나, 강하구나 라는 것을 얼굴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적으로 살펴보자면 넓은 이마를 가지고 있고요. 눈꼬리를 봤을 때는 조금 올라간 편이고, 이 눈빛은 반짝이는 것을 넘어서 강하다, 정말 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얼굴둘레 형태는 원형 혹은 각진 사각형이 많고요. 그리고 광대뼈가 두드러지고 귀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동양의 불교 사찰에서 처음에 들어가는 문을 보시면 부처를 지키는 사천왕 그림이 있습니다. 그 사천왕의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무섭고 강인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천왕의 얼굴들이나 혹은 동양에서 얘기하는 도깨비의 강인한 얼굴이 태양인의 얼굴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태양인의 특징들은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보다는 서양인 얼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서양의 태양인들이 많은 반면에 이 한국을 포함해 동양에서는 태양인이 1만 명 중에서 10명보다도 적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양인의 얼굴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날렵하다, 민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위는 넓지만 턱으로 갈수록 좁아가지고 이렇게 뾰족한 역삼각형의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살펴보자면 옆에서 봤을 때 이마와 뒤통수 간의 길이가 긴 편으로, 예를 들어서 영화 에얼리언의 두상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꼬리는 태양인과 마찬가지로 올라간 눈, 그리고 째진 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마는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편입니다. 또한 콧대가 높고 뾰족하고 눈썹뼈와 콧뼈를 연결한 이른바 T존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편입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입술은 상대적으로 얇은 편이고요. 턱은 V자 형태로 뾰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양인의 얼굴은 한국의 K-팝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남자 아이돌 가수들의 얼굴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얼굴들이 현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 서양권에서는 이 남자인데 마치 여자같이 생겼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이 소양인 얼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태음인의 얼굴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과묵하다, 조용하다, 중후하다 라는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얼굴 둘레 외곽은 둥그스름한 편이고요. 이마, 눈, 코, 입술 등에서 이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또는 안쪽 깊숙이 들어간 그런 높이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둥글고 평평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마치 납작한 팬케이크처럼요. 그리고 이마, 눈, 코, 입술은 보통은 크고 두툼한 편이고요. 그리고 하악골 자체도 잘 발달되지만 콧대가 낮기 때문에 현대적인 아름다움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제가 바로 태어민이고 이 전형적인 태어민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점들을 제 얼굴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으로 사람의 나이가 들게 되면 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요. 그 결과 피부가 아래로 늘어지면서 주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얼굴의 피부와 살이 아래로 늘어지게 되면 다른 태양인, 소양인 혹은 소음인들도 태음인 얼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청년기 혹은 장년기 때의 사진 등을 같이 보고 안면을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소음인의 얼굴 특징입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순하다, 섬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얼굴 둘레를 봤을 때는 계란에 가까운 타원형 혹은 말의 얼굴처럼 위에서 아래로 긴 형태도 종종 있습니다. 눈썹 사이의 부분이 미간이라고 하죠. 눈썹 사이 부분이 약간 들어간 움푹 꺼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눈꼬리는 수평 혹은 아래로 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얼굴 자체가 비교적 오밀조밀하게 그냥 균형적으로 발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악골이 제일 발달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하악골이 발달했다고 해서 다른 체질보다도 얼굴에 뼈가 막 크고 굵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작고 약한 안면 그런 골격 중에서도 하악골이 조금 더 발달한 거죠. 이 동양인에서 많이 보이는 얼굴 형태로 태음인과 소음인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음인 얼굴은 중국에서 많이 보이고요. 일본과 한국에서는 소음인의 얼굴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국 위에 있는 몽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의 얼굴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음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계적인 피겨스타 김연아가 바로 소음인의 얼굴입니다. 이제 체질별 체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역시나 먼저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체형 역시도 후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배드민턴 또는 자전거 그런 특정 종목의 운동을 많이 해서 어깨 혹은 다리가 현저하게 발달했거나 혹은 사고로 근육을 못 쓰다 보니까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서 특정 부위가 약해 보이거나 혹은 내과적으로 갑상선 질환 등을 앓아서 체중이 급격하게 늘거나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임상에서 환자의 운동, 질환, 사고 등 과거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감안해서 현재의 체형이 어떤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한 후천적인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면 태양인의 체형은 머리가 크고요. 정수리가 높이 솟은 경우가 많아서 이걸 과장되게 표현하면 영화 콘헤드의 두상과 비슷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목이 굵으면서도 굉장히 길고요. 어깨 또한 넓게 벌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허리와 골반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해 보이고요. 그리고 살집을 봤을 때는 보통은 많은 편이고요. 특히 다리에 살이 없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안면은 도끼여비와 같이 강인하지만 체격적으로는 그런 강인한 안면만큼에 비해서는 뭔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인의 체형을 동물을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목이 굵고 긴 기린 혹은 사슴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실제로 유명한 한약재인 사슴의 뿔 녹용은 태양의 성질을 지녔다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의 성질이 부족한 태음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약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양인의 체형은 이 갈비뼈가 감싸고 있는 가슴 부위가 제일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근육 또한 굉장히 잘 발달되는 편입니다.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켜보면 근육이 제일 빨리 생성되는 체질이 바로 이 소양인입니다. 근육이 잘 생성되어서 눈에 잘 보이니까 소양인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발달된 대흉근과 식스팩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골반이 빈약하고 다리는 더욱더 가는 편이어서 앞서 얼굴에서 역삼각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형에서도 가슴이 넓고 다리는 가는 역삼각형 몸매를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락부락한 그런 근육질보다는 날렵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행동이나 말투에서도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행동이 지나치게 되면 산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양인들이 운동을 하면 허리 위로 상체의 근육은 빨리 증가하는데 하체의 근육은 그 발달이 비교적 느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도 자신이 약한 하체 위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만, 약한 하체에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보다는 자전거, 등산 등의 순간적으로 부하가 적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하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태음인의 체형은 허리가 굵고 배도 튀어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인과는 반대로 목은 길이가 짧은 편이고요.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저처럼 목이 아예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몸집과 골격이 큰 편이고요. 에너지와 체액을 보존하는 생리 특성상 지방이 잘 축적되어서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느린 편이고요. 커다란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느린 행동이 만나게 되면 듬직하거나 점잖다라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린 행동들도 역시 지나치게 되면 게으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태음인의 전형적인 체형으로서 목이 짧고 살이 찌고 허리 둘레 크고 배가 나온 그런 특징들을 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태음인에서도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음식이 부족한 시절 혹은 나라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살이 잘 찌는 태음인이 유독 잘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편이었지만, 현대적으로는 누구나 어느 체질은 다 영양이 과잉되기가 쉽고, 또한 스트레스성 폭식이라든지 우울증으로 활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그런 심인성 요인 때문에 비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인, 소양인, 소음인이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역시 태음인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구분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태음인은 살이 쉽게 찌고 빠지기는 정말 힘들지만, 다른 체질들은 비만이 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운동을 하고 식이 관리만 한다면 쉽게 살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인 체형으로 전체적으로는 마르고 뼈도 가늘어서 약하다 혹은 비실비실하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 약하고 마른 상태에서도 가슴이 제일 약한 편이고요. 골반하고 다리는 그나마 조금 발달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몸집도 크고 뼈도 굵은 태음인과 비교할 때는 역시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키는 작은 편이고요. 어깨를 움츠리고 허리를 약간 숙인 이른바 구부정하게 걸어다니는 경우도 종종 보여서 자칫 위축되거나 자신감이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인이 본래의 어떤 내성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서 어떤 외향적인 면, 바깥으로 나오고 싶다는 그런 외향적인 면을 강화시키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서게 되면 이렇게 가슴을 펴고 걷게 다니게 됩니다. 4가지 체질 중에서는 소음인 체형이 제일 작고 약하지만은 그 소음인 중에서도 가끔씩은 키가 190이 넘어가고 190cm가 넘어가고 뼈와 몸집이 큰 그런 소음인들도 보이고요. 현대 그리고 미래에는 영양 부족인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과거의 소음인들처럼 연약해 보이는 경우는 이제 점점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체형 외에도 안면, 성격, 그리고 신체 증상을 종합해서 체질을 감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체질별 성격입니다. 이재만은 유학자였고 유학은 올바른 행동, 마음가짐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이재만은 체질별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서적에 남겼지만 여러분이 실제 임상에서 정신의학과가 아닌 이상이야 환자와 대화하고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환자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거를 일단 알으셔야 되고요. 그래도 체질 감별하는데 성격을 보기는 봐야 되니까 성격을 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통증의학과 같이 환자를 자주 접할 기회가 있다면 진료 혹은 치료 시마다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말투는 어떤지 또 여러 가지 성격 관련해 짧은 질문들을 떠나서 그 사람의 환자의 성격을 차차차차 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양인의 성격은 사회적인 활동이 왕성하고 진취적이며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는 이른바 창의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태양인은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림과 같이 나폴레옹이나 나폴레옹이 가진 성격이나 행동 이게 태양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아는 어떤 유명한 성인과 현인을 예로 들자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슬퍼하고 아가페를 외치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한다고 외치고 또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나섰던 바로 예수님이 태양인의 생각이나 행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양인의 성격은 집이나 실내에 있기보다는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모르는 데 가서 또 모르는 사람과도 굉장히 쉽게 불편함 없이 잘 어울립니다. 앞서 체형에서는 행동이 빠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판단에 있어서도 빠르고 쉽게 결정을 내립니다. 대신 빠르고 쉬운 만큼 뭔가 세밀하지는 못한데요.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동시에 진행을 하는 멀티태스킹은 좋아하는데 최종적으로 뭔가 꼼꼼하게 마무리 짓는 것 이런 것들은 약해서 하던 일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소양인 소아의 경우에는 좋아하는 관심사 퍼즐을 좋아했다가 그림을 좋아했다가 운동을 좋아했다가 그런 관심사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딱 맞는 취미나 운동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거를 자식에게 정착시켜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진료를 하면 소양인이 내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격 때문에 아프거나 불편한 점이 생기면은 치료받아야겠다고 빨리 결정하고 밖으로 나와서 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문진 과정 중에서도 소양인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말이 빠르고 많아서 의사가 묻지 않은 것들도 막 스스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하면 과거력을 얘기했다, 주증상을 얘기했다, 친구 얘기했다가 하는 등 이 대화하는 중에서도 주제가 이리저리 튀는 그런 산만한 형태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태음인의 성격은 겉으로는 점잖하고 조용한데 속으로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음흉하다라고 많이 표현을 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행동은 느리고요. 둔하고 눈치가 없다라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친구에게는 한없이 다정한 편이고요. 퍼주는 건 다 퍼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한국에 내려오는 입으로 전해지는 동화, 구전 동화 중에서 태음인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한 아이가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들여서 여러 명의 친구를 사귀었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자랑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가 너의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해서 돼지를 죽여서 근데 돼지인지는 모르게 포대기로 둘러싼 뒤에 아들에게 얻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 보고 친구 집에 찾아가라.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숨겨질 수 있냐고 친구에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라고 자식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친구니까 아무리 살인자라도 친구이기 때문에 기꺼이 숨겨주는 그 친구가 바로 태음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음인은 어떤 익숙하지 않은 것이나 변화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해도 많이 가봤던 곳, 익숙한 곳, 그런데 또 가는 경우가 많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 서서 발표를 하거나 하면 굉장히 긴장하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음인도 진료 중에서 그 특징이 조금 나타나는 편인데요. 앞서 소양인이 말이 많고 묻지도 않은 것들을 막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태음인은 반대로 말수가 적고 질문에 단답식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여러분이 봤을 때 과묵하거나 좀 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으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불만이 있으면은 겉으로 바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쌓아 두다가 한꺼번에 쏟아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음이라면 그런 속의 생각들을 자주 물어보고 체크하시는 것이 그 환자의 속마음, 경과관찰에 도움이 됩니다. 소음인의 성격은 사회적인 교류를 잘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내성적인 편입니다. 즉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사회활동을 하지만은 그 사회활동이 끝나는 순간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꼭 가져야만 몸이 회복되는 사람들이 바로 소음인들입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섬세한 편이라서 정밀한 작업을 잘하고요. 계획적이고 사무적이어서 어떤 일반 사무직에 잘 맞는 편입니다. 하지만 고집이 굉장히 센 편이고 특히 자신만의 어떤 시간, 공간을 다른 사람이 침범했다. 그러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진료 중에 소음인 환자의 특징을 보자면 소음인들은 계획적인 만큼 자신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료할 때 의사가 제시한 치료 계획보다는 자신이 먼저 알아보고 온 치료법이나 계획을 더 믿으려는 경향이 종종 보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보면 꼼꼼하게 필기하고 매번 예습 복습을 하면서 계획에 맞춰서 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죠. 흔히 말하는 모범생 스타일이 많습니다. 태음인처럼 소음인도 성현, 성인과 현인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불교의 부처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이 소음인의 생각이나 행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뭔가 변혁을 외치면서 행동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섰지만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인간과 사물의 이치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앉은 자리에서 깊이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 그게 이제 내성적이고 정교하고 계획적이고 분석적이라는 그런 소음인의 성격과 맞아 들어가는 거죠. 다음은 체질별 독특한 신체 증상입니다. 유의하실 점으로 뒤에 나오는 모든 신체 증상은 해당 체질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체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체질에서 다 변비가 생길 수 있고요. 변비가 왔을 때 불편한 것은 모든 체질이 다 같습니다. 단 어떤 체질에서는 일주일 넘어가는 그런 장기간의 변비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별로 못 느끼는 반면 어떤 체질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대변을 못 보더라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증상이라도 그 증상에 대한 체질별 반응, 경향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먼저 태양인의 신체 증상을 보자면 태양인의 경우에는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소변이 시원하지 않고요. 잦아지게 되고 그리고 소변 상태에서 뭔가 변화라는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또한 피곤할 때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거나 가슴에 뭔가 차갑고 서늘한 뭔가 비면서 공허한 그런 차갑고 서늘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다른 체질보다도 좀 더 피곤해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태양인이 감기 등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증상들을 살펴보면 열이 많이 나거나 우환이 심하거나 신체에 통증이 심하거나 복통 설사가 심한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아파하는데 열이 많이 난다면
오히려 소양인인 경우가 많고요. 오한이나 복통설사가 심하면 소음인, 신체 통증 자체가 심하면 태음인이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그런 뭔가 차갑다, 뜨겁다, 통증이 심하다 그런 특징들은 없고 그냥 뭔가 지쳐가면서 마른 소모성 병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적으로는 근위축성 축삭 경화증과 같이 겉으로는 뜨겁거나 차가운 그런 증상을 나타나지 않고 단지 약해지고 말라가는 그런 질환이 바로 태양인의 병증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인에게 적절한 음식들이 또 따로 있는데요. 메밀, 새우, 조개, 게, 문어, 오징어, 솔잎포도, 머루, 다래, 가맹도, 모가. 그래서 이들을 요약하자면 채소라든지 조개 종류, 그리고 약간의 시큼한 애시딕한 산미를 가진 것 혹은 떫은 맛을 가진 과일들이 태양인에게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양인은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요, 대변이 딱딱하거나 또는 대변을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즉 변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변비가 왔을 때 가장 불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바로 소양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소양인의 손과 발을 만졌을 때 뜨겁다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열감을 느끼고 더워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가운 음식, 물, 수분 그런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행동과 성격이 급하다고 했는데요. 식사 역시도 굉장히 빠르게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소양인의 병증은 소음인과 대비되는데요. 소음인도 소양인도 모두 더위를 타고 몸에서 열이 날 수 있습니다. 단 소양인은 그런 경우에 아주 차가운 얼음물을 많이 마신다든지 옷을 얇게 입어도 소양인들은 괜찮습니다. 그와 반대되는 소음인은 더위를 탄다 하더라도 찬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배가 아파하고 설사하거나 아무리 덥고 땀을 많이 흘려도 잘 때만큼은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 등의 그런 체질적인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소양인들에게 좋은 음식을 드자면 보리 종류, 돼지고기 또는 해산물 위주 또는 물기가 많은 배추, 오이, 상추, 파인애플, 열대과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 자체가 다 성질이 서늘하고 물기가 많기 때문에 소양인들에게 딱 맞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의학에서 가장 유명한 약재인 인삼, 진생이라고 하죠. 그 진생 인삼은 그 뜨거운 자체 성질 때문에 소양인의 어떤 생리병리에서는 독극, 즉 체질과는 정반대가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소양인인 사람이 단순히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냥 좋다고 소문만 듣고 진생 인삼을 과량 섭취하게 되면 더위가 더 심해지거나 피부에 특이한 어떤 발진 등이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은 건강이 나빠졌을 때 운동 혹은 사우나를 통해서 땀을 흘리면 건강이 좋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에 있거나 긴장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땀을 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식가인 경우가 많고요. 소화는 잘 되는 편이고 혹은 속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식사 시간만 되면 그 불편한 상태를 참고 밥을 꾸역꾸역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기는 많이 먹는데 행동은 느리고 바깥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살이 찌기 쉽겠죠. 하지만 태음인은 인체의 기본이 되는 소화기가 튼튼하고 소화불량이 있더라도 음식물, 외부의 리소스가 되는 음식물 혹은 약을 일정 이상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관리는 쉬운 편입니다. 바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땀을 흘려만 준다면은 생리, 병리상의 과도한 지방, 체액 축적이 적절하게 소모가 되면서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태음인이 과체중으로 인해서 관절을 다쳐서 운동하기가 어렵다면 사우나에 가서 땀을 인위적으로 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태음인이 지방과잉과 함께 고혈압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장시간 혹은 고온의 사우나는 이런 고혈압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태음인 환자에게 이런 땀내는 방법을 안내하기 전에는 꼭 혈압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태음인에게 맞는 음식으로는 이제 고구마, 율무라든지 특히 비프, 소로 만들어진 소고기, 우유, 버터, 치즈,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이제 식물인 미역, 김 같은 해조류나 버섯 또는 당근, 무와 같이 뿌리 채소, 이런 것들이 태음인에게는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음식들이 많은데, 근데 유독 소고기라든지 버터와 같은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에게서 잘 생기는 비만을 오히려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태음인 체질에 맞다 하더라도 과량을 섭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4가지 체질 중에서 소화기가 제일 약하고 아랫배를 만졌을 때 찬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태음인은 속이 불편해도 참고 먹는다고 했지만, 소음인이 속이 불편하게 되면 바로 식사를 중단하거나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더운 여름에도 땀이 남들보다는 적게 나는 편인데, 땀이 만약 반대로 많이 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피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서 어떤 따뜻한 음식, 물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소음인은 기본이 되는 소화기가 약하고요. 체격적으로도 약한 경우가 많아서 무리가 되는 운동 및 활동은 스스로 피하고, 그리고 음식에 있어서도 뭔가 기름지거나 소화불량 가능성이 높은 음식들은 스스로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소음인들은 관리를 스스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진료실에서 소음인 보고 소화가 잘 되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소음인은 예, 소화가 잘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답변을 그대로 믿어서 소화가 잘 되니까 태음인이라고 판단하시게 되면 체질 감별이 틀리게 되겠죠. 만약 소음인으로 추정된다 하면 소화가 잘 된다고 답변을 하더라도 기름진 음식 혹은 그냥 보통의 일반 식이를 보다 더 체격이 큰 건장한 사람하고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그때는 불편하지 않은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소음인에게는 좋은 음식으로 닭고기, 꿀 또는 이제 도미같이 생선, 그 다음에 매운맛에 생강, 고추, 겨자, 후추, 이런 것들이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음인들한테 잘 맞습니다. 이 중국, 한국의 전통의학에서는 소음인들이 이 약한 소화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아니면 전염병 말고도 각종 질환 시에 경과가 불량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 체질에 맞춰서 한약재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처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내용들을 체질별로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태양인은 얼굴이 강해 보이고, 체형은 목이 굵고 길지만 허리는 가는 편이고요. 성격 과감, 진취적이고 몸 상태 나쁘면 소변에서 가장 변화가 나타난다. 소양인은 얼굴이 날렵한 역삼각형이고요. 가슴이 발달하지만 골반은 제일 빈약하고요. 그래서 체형도 역삼각형. 성격은 외향적이지만 뭔가 일의 끝맺음, 마무리는 약하고 몸 상태가 나쁘면 변비가 잘 생기는 편입니다. 태음인의 얼굴을 보자면은 둥글고 넓적한 편, 팬케이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체형 같은 경우에는 목이 짧고 뱃살 나오고 허리 크고, 성격은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생각 많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릴수록 몸은 건강해지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인 얼굴은 유순하다, 순하다, 마일드하다, 그리고 타원형인 경우가 많고요. 체형은 가슴이 작고 골반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다른 체질보다 절대적으로 큰 게 아니고 그나마 소음인의 그 가녀린 몸에서 골반이 조금 더 크다는 거고요. 성격은 예민, 고집 세고 소화 기능은 약한 편입니다. 이상으로 안면, 체형, 성격, 신체 증상 4가지 범주에서 체질별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감별하실 때는 꼭 4가지 범주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한의대학교 사상체질과 김성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체질과 관련된 침법들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태극침법과 팔체질침법을 알아보고 사상체질과의 상관성 그리고 한계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상체질을 제시한 이재마가 어떤 침법을 제시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마가 체질에 따른 혈자리 혹은 침법을 제시한 건 없습니다. 기존 전통의학에서 체질 개념 없이 사용하던 처방들을 체질별 분류, 약제들을 추가하고 빼고 그렇게 처방을 각 체질에 맞게 변형해서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만 침술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이제마 아닌 다른 한의사, 그 한의사가 어떤 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효과를 본 적이 있더라는 그런 간접적이고 지극히 단편적인 경험들을 책에 수록했을 뿐 직접적인 개인 경험이나 하나의 인후론으로 침술을 정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마 이후로 근현대부터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태극침법 혹은 팔체질침법을 사상체질과 연관시켜서 응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침법 모두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 임상적으로도 이 사상체질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체질에 딱 맞는 치법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태극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극침법은 근현대에 이병행이라는 한의사가 침도 원류 중마라는 서적에서 사상체질에 맞는 침법으로서 이 태극침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전 시간에서 안면, 체형, 성격, 신체 증상을 종합해서 체질을 감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태극침법에서는 이에 추가해서 수소음신경의 혈자리들을 보법 적용한 뒤에 몸의 반응을 살펴보고 체질을 감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태양인은 오행 중에서도 금 속성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오행 이론에서 상생상극 관계에 따라서 이 지나친 금을 억제하는 것이 뭐냐? 바로 화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 속성의 혈자리를 보법으로 강화시키게 되면 태양인은 그 지나친 금 속성이 억제가 되어서 몸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음신경의 화속성 혈자리인 소부열을 보법을 사용해서 태양인이 맞냐 좋아지냐 본 것이고요. 역시 같은 원리로 소양인을 화속성 설정, 수소음신경에 있어서 수속성 혈자리인 소해열의 보법 사용하고 그래서 몸 상태가 좋아진다면 소양인, 태음인은 목속성으로 보고 수소음신경의 금속성 혈자리인 영도열의 보법을 써서 좋아지면 태음인, 마지막으로 소음인은 수속성으로 놓고 수소음신경의 토속성 혈자리인 신문열의 보법을 사용해서 좋아지면 그러면 소음인으로 체질감별을 하였습니다. 체질감별 이후에 해당 체질의 이제 본격적인 치료로 들어가야겠죠. 앞서 체질별 생리에서 나온 장기의 강약을 보완하는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태양인은 장기 기능에서 폐장이 강하고 간장이 약하니까 강한 폐장을 억제하고 약한 간장을 강화시키면 강약의 균형이 맞게 되어서 그래서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인은 약한 장기인 간장의 경락에서 원열인 태충열의 보법을 쓰고 강한 장기인 폐장의 경락에서 원열인 태연열의 사법을 쓰게 됩니다. 태양인과 장기 기능이 강약이 정반대인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태양인의 치법을 정반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양인은 약한 장기인 신장의 경락에서 원열인 태계열의 보법을 사용하고요. 강한 장기인 비장, 그 중에서도 원열인 태백혈의 사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태양인과 태음인과 똑같이 소음인의 치료법은 이 소양인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반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음인을 치료할 때 소음인의 강한 신장, 이 신장은 옛날부터 사법을 쓰지 않는 것이 침술에서 관습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소음인에 있어서 강한 신장을 사해서는 안 되니까 신장 대신에 그 신장과 짝이 되는 소화기계, 대장의 경락을 가져와서 원열의 사법을 사용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태극침법은 실제 임상에서 활용되는 경우가 적은데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론적인 한계점들 때문입니다. 먼저 태극침법에서 사용하는 12경락은 음양오행의 이론들이 바탕이어서 사상체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12경락 및 음양오행에서 말하는 폐장이 사상체질학에서 말하는 폐장과 똑같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12경락 및 음양오행에서 폐장은 에너지나 체액을 오히려 모으고 보존하는 성격을 지니지만 사상의학에서의 폐장은 정반대로 에너지나 체액을 분산시키고 사용하고 소모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12경락의 폐장의 보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상의학에서 말하는 폐장이 강화된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치명적인 이론적 한계점들 때문에 태극침법은 사상체질 학계에서도 언급되고 활용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팔체질침법입니다. 팔체질침법은 한의사 권도원이 창시한 침법으로 4가지 체질이 아니라 금은금양, 목은목양, 토음토양, 수음수양 총 8가지 체질을 제시했습니다. 이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사상체질은 안면, 체형, 성격, 신체 증상 등을 종합해서 체질을 구분하지만 팔체질은 절대적으로 맥진만을 이용해서 체질을 구분합니다. 아무리 안면, 체형, 성격이 A 체질이라 하더라도 맥진에서 B 체질이 나오게 되면 팔체질 침법은 B 체질로 간주하는 거죠. 그리고 보법과 사법, 그리고 치매 자극법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이 있는데 보사법의 경우에는 경락의 방향과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을 이용하는 영수보사법만을 사용하고 자극 방법에 있어서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유침법, 즉 침을 꽂아놓고 일정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단자법을 이용, 즉 침 삽입 이후에 바로 발침하는, 즉시 발침하는 단자법 방법을 수십 번 반복한다는 겁니다. 팔체질 침법이 이렇게 맥진으로만 체질을 감별하기 때문에 맥진을 매우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요. 환자의 왼쪽 맥과 오른쪽 맥을 각각 측정한 후에 양측을 비교해서 체질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의사는 양쪽 손을 동시에 사용해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요. 왼쪽 그림과 같이 한 손으로 환자의 한쪽 맥을 측정하고 그 측정이 끝난 다음에 그 환자의 반대쪽 맥을 각각 측정해야만 강약의 차이를 더 정확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해석해 보자면 환자의 오른쪽 손 맥진에 있어서 의사 손의 중지가 닿는 부분이 강하게 느껴질 때 그림과 같이 우측 2번이 강하다고 표시, 환자의 왼쪽 손 맥진에서 의사 손의 약지 부분이 보다 강하게 느껴질 때는 그림과 같이 좌측 맥의 3번이 강하다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조합되게 되면 무슨 체질이 되냐? 바로 풀모토니아, 팔체질 침법에서는 금양 체질이 되게 됩니다. 동일하게 환자 오른쪽 손에서 의사의 검지가 닿는 부분이 강하고 환자의 왼쪽 손에서는 의사의 약지가 닿는 부분이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콜로노토니아, 팔체질적으로 금음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판크레오토니아 토양, 가스트로토니아 토음, 헤파토토니아 목양, 콜레스토니아 목음, 레노토니아 수양, 베시코토니아 수음 체질이 되겠습니다. 맥진을 통해 체질 감별이 끝나게 되면 이제 치료로 또 들어가겠죠. 팔체질 침법의 치료는 사상체질과 마찬가지로 각 체질마다 장기 기능이 강약이 다르다. 그러면 강약이 다르니까 이를 조정해주면 건강해질 거다라는 것이 치료 원칙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팔체질의 금양체질의 장기 기능 차이인데요. 간장이 제일 약하고요. 그 다음으로 신장이 약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폐장이 제일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한 간장을 강화하고 강한 폐장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때는 오행의 상생상극 이론을 다시 응용합니다. 예로 금양체질은 간장이 제일 약하고 이 간장은 오행에서 목의 속성에 속합니다. 오행에서 목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수 속성의 상생작용을 통해서 목을 강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 속성의 혈자리 중에서 신장경락의 수 속성인 응복혈, 간장경락의 수 속성인 곡천혈의 보법을 사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목 속성의 간장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원리에 따라서
팔체질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법, 혈자리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양체질은 응곡혈 곡천혈의 보법, 경거중복혈의 사법, 금음체질은 대돈소상혈의 보법, 응곡혈 척택혈의 사법, 토양체질은 경거부류 보법, 태백혈 태계혈의 사법을 써야 하고요. 토음체질은 응곡혈 음론천혈의 보법, 경거혈 상고혈의 사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목양체질의 경우에는 금양체질과 장부 강약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치료도 역시 정반대로 하시면 되고요. 목음은 금음과 정반대, 수양은 토양과 정반대, 수음은 토음과 정반대의 치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체질 치법은 이제 한국만 아니고 외국에도 어느 정도 알려진 치법이고요. 임상진료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팔체질 치법을 사상체질에 적용할 때에는 금양, 금음체질은 태양인 중에서 양적, 음적 차이로, 목양, 목음체질은 태음 중에서 양적, 음적, 토양, 토음체질은 소양 중에서 양적, 음적 차이로, 마지막 수양, 수음체질은 소음인 중에서 양적, 음적 차이로 나뉘는 것이 바로 팔체질에 대응될 거다라고 간주하고 팔체질 치법을 사상체질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론적인 한계 그리고 실제적인 차이점이 있어서 사상체질에 딱 맞는 치법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팔체질 치법은 맥진으로만 체질 감별을 한다는 겁니다. 사상체질적으로는 안면, 체형, 성격, 신체 증상 그 모두가 태음인이라고 진단되는데 맥진에서는 태음과 비슷한 목체질이 나온 게 아니고 태양인과 비슷한 금양이 맥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팔체질 치법에서는 무조건 금양이라고 진단하고 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태극치법과 같은 이론적 오류인데요. 오행 이론상의 간장을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사상체질에 간장이 강화될 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간장이라고 이름은 서로 동일하지만 오행에서 간장 기능, 사상에서의 간장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체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제 진료에서는 한약을 쓸 때는 사상체질의 이론 그리고 처방을 응용하고요. 침을 쓸 때는 팔체질의 맥진과 침법을 응용해서 두 개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곤란한 점이 좀 생기는데요. 예로 사상체질에서 체질별 음식 또는 맞는 운동이 팔체질 진단에서 나오는 체질의 음식과 운동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럼 사상체질적으로 본 체질에 맞는 음식을 알려줘야 될까? 팔체질로 진단한 체질에 맞는 음식을 알려줘야 될까? 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태거치법과 팔체질법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사상체질의 이론 및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정확히 일치하는 맞는 치법은 아직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체질 전문가도 침을 써야 할 때는 사음치법, 동시치법, 팔체질치법 등 여러 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 때 주로 사용하는 치법은 경락의 6기를 활용한 사암치법입니다. 12가지 장기에 배속되는 경락 앞에는 해당 경락의 성질을 설명하는 6가지 음량 분류가 있습니다. 태양경, 양명경, 소양경, 태음경, 소음경, 거름경. 그리고 이들 음양은 태양은 차가운 한 물 숫자를 써서 차가운 물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고요. 양명경은 건조할 조, 굳을 금을 써서 건조하면서도 굳는 성질을 지닌다고 봅니다. 앞서서 태음인은 에너지와 체액 대사에 있어서 에너지와 체액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것이 지나치고요. 이로 나타나는 병증이 전통의학에서는 모이스처, 습으로 대변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병리적인 모이스처, 지나친 수분, 습을 그러한 병증들을 경락에 있어서는 양명경에 건조하게 말리는 양명조금의 건조한 성질을 이용해서 그런 습들을 억제하고 제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음인 전염병이든 외상이든 모두 습이 기본이 되는 병증이라고 보고 역시 침치료에 있어서도
수양면 경락과 족양면 경락을 모든 질환에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6기를 활용한 침법 역시도 체질에 접목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구를 해서 사상 체질에 맞는 침법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서 사상 체질의학과 관련된 침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